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1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시장을 컨트롤, 계량적으로,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강환국 작가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월이 어려워서요. 네, 우리 강환국 작가님의 시각과 강환국 작가님의 포트를 좀 살짝 들여다보려고. 그러게요. 1월이 생각보다 약했는데 1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네. 1월이 원래 제일 중요합니다. 네. 12개월 중에서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한 70년 동안에 1월이 상승했을 경우 그 전체 해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한 3번 정도만 망했던 것 같고요. 1월이 좋고 그 해가 망했다 한 건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70년 동안에. 근데 한국도 대충 비슷합니다. 1월이 좋으면은 그 해 수익이 날 가능성이 80% 이상이고요. 80%면 꽤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분위기상 1월에 왠지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지수가 한 6, 7%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12월 말 대비. 네. 그래서 아마 1월은 마이너스로 끝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한 4에서 50% 정도로 확 떨어집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딱 보는 게 네. 그러면 작년 1월에는 어떻게 됐지? 딱 봤는데 작년 올랐네요. 1월은 좋았죠. 네. 그러니까 23년 1월에 올랐네요. 그리고 22년 1월은 안 좋았습니다. 22년 안 좋았죠, 장이. 22년 1월에는 장이 안 그러니까 좋았고. 22년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통계적으로, 네. 통계라고 하는 건 이제 확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1월이 그렇다는 거고. 뭐 하실 말씀도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100% 이제 확률은 어디에도 없으나 그러니까요. 80%, 50%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네. 네. 저희는 무조건 80% 쪽에 베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강한국 작가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콘트로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는 투자자인데 시기적으로도 11월에 사서 4월까지 보유하고 그죠? 그다음에 그 4월에 팔아서 가을까지는 비중을 굉장히 축소하거나 투자하지 말자는 건데 그렇게 보면 11월에서 4월이면 1월이 괜찮은 달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11월, 4월도 네.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좋으나 늘 좋은 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리고 그 11월부터 4월 그 6개월 동안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1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월이 지금 올해 어려워서 힘듭니다. 올해 우리 시장을 그럼 보면서 지금 뭐 1월 효과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들 큰 흐름으로 또 혹은 긍정적인 요인들 좀 짚어주세요. 뭐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항상 긍정적인 걸 해야죠. 아, 그렇죠. 긍정적인 거 먼저 해야죠.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은 올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1월 효과도 이제 그 미국은 좋아 그렇죠.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며칠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재선이 있잖아요. 재선. 대선 있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대선 중에서도 이게 재선이냐 아니면 두 명이 새로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올해는 이제 재선해인데 재선회 같은 경우는 재선이라 리턴 매치를 한다. 그렇죠. 네. 리턴 매치. 그렇죠. 리턴 매치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존 대통령이 다시 출마한다라는 그렇죠. 네. 건데요. 기존 대통령은 무조건 이기고 싶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렇죠. 많은 일을 합니다. 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 그럴 텐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경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미칠 것이고 주식시장도 그래서 이런 재선해에는 거의 늘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이 난 게 1932년인가 뭐 그래요. 100년 전에. 네, 그래서 올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거는 한국에도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거와 좀 맞물려 가지고 올해 인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 그렇죠. 그것도 한국에 일단 간접적으로 무조건 좋습니다. 물론 네. 미국이 제일 좋긴 한데 한국에도 무조건 좋고요. 그렇죠. 미국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못 쫓아가면 좀 슬프죠. 마음 불편한 네. 거지만 미국이 뭐 급락하는데 우리만 사실은 나올러 가기는 어려운 그거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요. 일단 네. 미국이 잘 간다는 게 긍정적이고 반면에 우리 시장을 둘러싼 좀 올해 부정적인 요인은 긍정적인 팩터가 또 하나 글쎄요.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는 팩터가 남아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좀 부정적인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1월 망했다. 이제 그거 하나 있고. 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롭게 그 총선이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네.
네, 안 좋은데 그래도 그나마 4월까지는 좀 얼추 버텨가고 그 후 6개월은 대단히 안 좋더라고요. 보면. 네.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3, 4월이 꽤 강하거든요. 근데 총선이 있는 해에는 3, 4월이 그래도 수익이 나긴 나는데 일단 좀 별로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총선 직후 그러니까 뭐 5월 그때부터는 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예외가 한 번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2020년 4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돈을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한국도 많이 득을 봤었죠. 근데 그렇게 돈 풀리는 것이 그러니까 돈이 풀리는 것이 올해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미국 시장은 흐름이 괜찮을 걸로 보인다. 1월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그렇죠. 네, 미국 대선도 있고. 네. 네. 그런데 한국은 쉽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쪽을 사서 좀 하락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짓이라고요?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예. 11월, 12월 해서 이제 신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얻어맞고요.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절을 했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이번 주 좀 바빠서 장을 잘 못 보다가 예.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오면서 좀 봤거든요. 다시 코스닥 그 인버스가 60일 2평 위로 올라갔네. 그래서 이제 한 월요일 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방향을 따라야죠. 네. 네, 박살났다는 건 사람들한테 박살났다는 게 아니라 그걸 사서 계좌가 손실났다는 거죠. 제 기저가 박살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를 길거리에서 붙잡고 뭐 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네. 그러면 특별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숏이라고 하는데 선물을 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네, 공매도 그렇죠. 못하니까 이제 ETF가 상품이 생겨서 그죠? 일정 부분 이렇게 숏으로 매도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코스닥 쪽이 주가가 떨어지면 오르는 거죠. 네, 인버스를 좀 사두면 좋겠다. 왜 그러면 코스닥은 아니고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 인버스입니까? 네.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 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 그렇죠. 그 반도체에 투자하는 전략은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 하나 있는데 네. 매월 수출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이 작년 대비 증가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데 그 증가율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증가율이 20%,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달 증가율은 몇 프로였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지금 계속 그 증가율이 좋아지고 있고요. 한 2023년 3월, 이제 그때 이제 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으면 꽤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보면은 삼성전자가 좀 덜 오른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그 사이클 밑에 들어가서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한 80% 정도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 후에 삼성전자가 지금 한 20%도 아직 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게, 그래서 네. 반도체는 아직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출 증가율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쵸. 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주식들은 이제 그 코스피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코스닥은 그런 게 좀 별로 없죠. 네, 그게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버스로 ETF를 얘기합니다. 숏을 좀 하는 것도 좋은데 코스닥 쪽이 낫다. 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있잖아. 네. 그렇게 좀 하락을 볼 것 같으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은 코스닥의 인버스 2배짜리 있잖아요. 그죠? 곱버스, 네, 예. 곱버스라고 곱버스라고 불리죠. 곱버스 정식 표현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그죠? 그 ETF 이름이 하도 길어가지고 저도 맨날 맞아요. 까먹어서 그냥 곱버스로 부릅니다. 그러면 네. 곱버스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자주 틀려왔습니다. 11도 또 틀렸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 세게 베팅하지는 않습니다. 자산 배분 좀 기본적으로 하고, 거기서 미세 조정 정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네. 거래 비용도 꽤 크죠, 그죠? 이렇게 이제 ETF가 이제 좋은 장점이 거래세가 없고 거래 비용이 낮은 건데 이렇게 파생 쪽으로 이게 벌써 레버리지나 올라갈 때 2배 상승, 떨어질 때 2배 이제 하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파생이랑 섰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선물과 또 이제 옵션도 섞어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도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러게요. 강한국 작가님 모셔서 얘기하면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황 작가님이 투자 잘하잖아요. 돈도 잘 벌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맨날 나만 터지고 있나 이러고 싶은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저도 터집니다. 당연하죠. 번번이 네. 깨진다 그러니까 그죠? 번번이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작년에 제가 그래도 한 21% 정도 벌기는 벌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 포지션은 터졌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네. 그게 포트폴리오잖아요, 그죠? 네, 한 그렇습니다. 종목만 다 모두 다 올인해서 그걸로 오르면 좋겠다. 그럴 수 없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죠. 네. 자, 반도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이제 AI 생태계가 확산되면서 반도체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AI와 관련된 건 굉장히 메가 트렌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퀀트 투자자 강 작가님 입장에서는 그런 쪽도 이게 큰 물결이니까 그런 포션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지 뭐 그거 상관없이 그냥 퀀트로 투자하는지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뭐 반도체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된다. 그거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네. 그 수출 증가율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 AI는 물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많이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으로 뭐 제가 특별히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요, 이제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도 그 나스닥 버블이 1999년, 2000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거기서 승자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후에 승자가 나온 후에 애플에 집중 투자를 하셔가지고 100조 원을 버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뭐 이 수많은 업체 중에서 뭐가 승리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가만히 냅두고 이제 내가 하는 거 하다가 뭐 글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뚜렷한 승자가 오면 제가 거기 배팅을 할지.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면 주가가 좀 살아남은 자들이 더 올라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 싸움이 끝나고 가격은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그때 산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스닥 버블이 98년, 99년에 있었는데 네. 그때도 수백 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렇죠. 살아남고 결국은 발전한 업체는 거의 몇 개 안 되죠, 사실은. 네. 미국 시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은 흐름들이 강할 걸로 보인다. 대선도 있고 네. 금리 인하도 있고 다만 미국도 상당히 고점 부담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퀀트 투자자로서는 그런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그 첫 번째,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고점 부담, 그러니까 네. 지금 역대 최고치를 뚫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보통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네. 역대 최고치를 뚫으면은 그 시기부터 또 1년, 2년, 5년 계속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그 올해 또 재선도 있어가지고 올해는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재선 있는 해에는 보통 1년 내내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예외인 구간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보통 2월 15일부터 3월 말인데요. 그때는 보통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지금까지 꽤 자주 있었습니다. 네. 최근 50년 동안에 한 7번 중에서 5번 정도는 그 2월 중순부터 3월에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슬퍼하실 수가 있는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기회가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3월 말에 좀 낮게 살 수 있는 네, 방법도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대선 일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한 3월 초까지가 주요 그 각 당의 후보를 결정짓는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이제 좋은 이유를 저한테 설명해 주셨네요. 네,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런 겸손하심. 네. 아, 진짜 몰랐어요. 네. 그런 그 노이즈가 그럼 막상 이제 되고 나면 이제 하반기는 오히려 그렇죠. 오르고 말씀하신 기존에 지금 4년을 한 대통령은 4년을 더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사용하고 당연하죠.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뭐 그죠? 대통령이니까요,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그죠.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아이디어 쪽으로 해서 주식에 대한 시각은 그 정도 정리해 주셨고, 예, 미국은 좋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채권은 금리 인하가 뭐 시기의 문제이긴 하죠. 뭐 언제 하느냐 얘기고 폭의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 뭐 지금 상황에서 금리 올리지는 않을 거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채권 투자가 괜찮습니까, 올해? 채권 투자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작년 10월인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꽤 많이 올랐고 네. 1월에 이제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 채권은 이제 그 미국 그 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기가 있고요. 인상 후 동결기가 있고 인하기가 있고 인하기 후 동결기가 있습니다. 딱 그 4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인상 후 동결기부터 채권은 돈이 꽤 잘 벌리고요. 인하기 때는 정말 잘 벌립니다. 네. 인하기 때 연봉리 수익이 29%인가 그래요. 그 미국 장기채가. 네. 네. 근데 아직은 인하기가 시작도 안 했고 지금은 그렇죠. 인상기 후 동결기 부분에 있는데 이때부터 보통 돈이 잘 벌립니다. 채권. 그러면 이제 인하는 아직 안 했잖아요. 그 기대감으로 샀다간 변동성이 있고 인하를 그러면 하는 시점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미리 들어가 있고 네. 지금부터 이제 벌기 시작하다가 인하기 때는 그때는 좀 더 크게 벌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인하기가 언제 오냐가 문제이지 그렇죠. 이제 오기는 무조건 오거든요, 올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물론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ETF 사면 돼요? 네, 저도 사실 채권에 대해 상당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 그냥 ETF를 사고 있고요. 뭐 한국 30년 국채 ETF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TLT 같은 ETF가 있습니다. 네. 퀀트 투자자이신 강환국 작가님 만나뵈고 있습니다. 강 작가님 매력이죠.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편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는 맨날 웃는데. 그러니까 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미간이 찌푸려지는 게 투자인데 네. 이렇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가상화폐 얘기 두 번째로 좀 할게요. 네. 비트코인이 그 현물 ETF 승인을 놓고 오랜 줄다리기를 하다가 네.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뭐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죠? 뉴스 나오면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는 좋게 보신 시각이시라면서요? 네, 지난번에도 좋다고 봤고, 이제 올해랑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포지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좋게 본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 매일매일 매주 매월 오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변동성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승장 안에서도 조정장이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조정장의 폭은 보통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크면 25%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고점 대비 16% 정도 좀 떨어졌거든요. 그 후에 좀 살짝 회복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승장 내에 조정장이라고 보이고요. 단 이제 20% 이상 떨어졌다 고점 대비 그게 한 37,500불 정도예요. 지금 가격이 4만 불 정도 되는데 그때는 저도 내가 틀린 것 같다. 일단 손절하고 보자 이렇게 나갈 것 익절이네 익절 하고 보자라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게 봅니다 일단. 네. 예, 아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좋게 본다. 네. 그러면 그동안 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따로 이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ETF가 승인됐으니까 현물 ETF가 물론 국내는 승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건 뭐 분위기로 곧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현물 ETF를 사는 게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은 이제 애써 뭐 거래소를 털 필요가 그러니까. 없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네. 편하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한국 거래소들은 꽤 안전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업비트나 비썸이나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죠. 뭐 내가 어차피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네, 그냥 네. 편하게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엔 아마 비트코인 ETF를 사서 돈을 벌면은 그거는 과세이고 지금 사실 코인 그 과세가 있나? 아직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국내 없죠. 코인 과세. 그렇죠.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세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편리한 거는 어쨌든 따로 이제 계좌를 트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ETF는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얘기 나온 길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면서부터, 이건 알고 있는 뉴스잖아. 일단 좀 던져. 그러고 나서 다음 이더리움이라는 두 번째 그 가상화폐의 그 상품이잖아요. 네. 그 현물 여기도 승인된다 그랬다가 연기하면서 또 밀리는 모양이죠, 가격도? 일단 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그날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소폭 올랐고 네. 그때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그날 한 15%인가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이제 승인이 되네 마네 하다가 승인으로 확정돼서 이제 뉴스가 돼버린 거고 이더리움은 이게 승인이 된다는 환타지가 남아 있죠. 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당분간은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다 좋다고 보긴 하지만 그 이더리움의 상승 폭이 비트코인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는 그 꿈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꿈이 끝났고. 네. 비트코인도 현물 ETF 상장되는데 꽤 오래 시간 걸렸어요. 뭐 신청하고 나서도 올해 뭐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하다가 그 선물 먼저 해준 거고 그죠? 네. 현물 ETF도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이제 승인이 됐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ETF가 일단 승인이 되었으니까 네. 이더리움도 결국 승인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는 맞죠. 맞죠, 물론 제가 맞아요. 100%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맞죠. 뭐 네. 당연히 올랐죠. 가능성이. 그렇죠. 네. 자, 가상화폐, 주식, 뭐 채권, 가상화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 우리 강 작가님의 자산 배분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국내 주식으로 얘기하면 원래는 11월부터 4월까지 보유 기간인데 올해는 그러면 그 기간이 꼭 맞아떨어지진 않고 대체적으로는 좀 숏으로 간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제가 제 자산 배분 중에서 지금 30%는 미국 주식, 30% 한국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주식은 제가 전부 다 롱으로 가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한국 주식은 그 30% 중에서 21%는 제가 소형주 롱으로 가고 있고 네. 9%는 그 인버스로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손절한 상태인데 월요일 다시 들어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21 마이너스 9로 하면 사실상 12%만 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적은 거죠, 한국이. 그렇죠. 네. 네. 나머지 그죠. 30, 30, 나머지 40 무엇인가? 뭐예요? 예. 나머지는 이게 60이 지금 주식이라고 했고 25가 채권입니다. 그 이제 12.5가 미국 채권, 12.5 한국 채권으로 들어가 있고 15 정도가 금입니다. 네. 금이요? 네, 금. 네. 금도 좋게 보세요? 아니, 금은 뭐 대단히 좋게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금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그 장기적으로 주식과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은 늘 오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10년, 15년 동안 죽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주식이 10년, 15년 죽을 때 금은 쫙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금은 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죠. 네. 근데 저는 포션이 크진 않고, 네. 네, 올해는 미국 시장을 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이 뭐 대단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주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중이 30대 30입니다. 네. 중국 투자는 해보신 적 없어요? 중국 투자?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별로 잘 안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 투자해가지고 내가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투자는 별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 말에 사실 좋았기 때문에 그죠?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지금 1월까지 지금 이연해서 온 상황들인데 1월이 특별히 한국 증시만 이렇게 좀 더 소외를 많이 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참 다 버리고 미국 갈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러기도 어렵고, 네. 올해 이제 1월을 보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략은 개인의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셨고,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의 도움 말씀 좀 간략해 주세요. 뭐 일단 뭐 제 생각은 2024년 한국장은 뭐가 좀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인 팩터가 섞여가지고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주식, 미국 채권, 비트코인이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네. 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자주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뭐 자주 틀린다는 말은 겸손의 말씀이고, 그 포트폴리오를 잘 이제 심정을 지키는 거죠. 예. 오늘 팁사이트 퀀트 투자자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 1월 지금까지의 시장 정리해봤고요. 또 남은 흐름들 한국 시장, 미국 시장 전략 세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